당신은 역사 속 노예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서양 노예 무역을 배웠고 영화를 보았으며 그에 따른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체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 400년이 아니라 1400년 동안 이어진 무역, 단순히 사람을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문명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피라미드가 세워진 이래 존재했던 언어들을 지워내며 인간의 고통을 숫자와 계산으로 치환했던 체계였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다른 모든 비극을 희미하게 만드는 악몽이다. 수백만 명의 삶을 제고품으로 취급했던 철저하게 계산된 정복의 관행, 14세기 오스만 제국의 기록 보관소, 그리고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슬람 법률 문헌들은 이 제도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가장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간 예속 시스템이었음을 보여준다. 아랍 정복의 확대에서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진 여러 제국의 기록, 역사학자들이 확인했지만 주류 교육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1차 사료들이 그 증거다.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가 1시간만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한다. 그런데 어느 날 관리들이 집문을 두드리며 12살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상상해보라. 학교도 캠프도 아닌 영원한 이별을 위해.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20년 뒤 그 아들이 군복을 입고 돌아와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가는 순간뿐이다. 이것이 발칸 반도의 수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세기를 넘어 반복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빼앗긴 아이들 중 일부가 성장해 군인이 되어 부모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는 오스만의 총을 겨눈 채로. 1515년 세르비아의 한 마을을 떠올려 보라. 교회 종소리가 울리지만 예배가 아니라 경고였다. 관리들과 군인들이 도착하자 모든 가정은 다가올 일을 알았다. 8살에서 18살까지의 소년들이 끌려나와 마을 광장에 줄지어 세워졌다. 관리들은 치아를 확인하고 키를 재며 반사신경을 시험했다. 그들은 가장 건강하고 강인하며 총명한 아이들을 골라냈다. 이것은 무작위적 잔혹이 아니었다. 세세한 기준이 매뉴얼로 기록된 체계적인 절차였다. 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집과 가축, 땅까지 모두 내놓겠다고 애원했다. 관리의 대답은 냉혹했다. 내 아들은 내 마을 전체보다 가치 있다. 또 다른 아버지는 20년간 숨겨둔 금을 꺼내 뇌물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맨손으로 병사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아들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13살 소녀는 아버지의 피가 흙바닥에 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 장면은 발칸 전역의 수천 개 마을에서 해마다 세대를 이어 되풀이 되었다. 그중 한 아이는 비셰그라드 근처에서 10살에 잡혀갔다. 그의 이름은 훗날 소콜루 메흐메트 파시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려던 빵 조각은 병사들의 손에 떨어졌다. 40년 뒤 그는 오스만 제국의 대제상, 세계에서 둘째로 강력한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 고향을 향한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자신처럼 아이들을 빼앗기던 마을들을 직접 공격했던 것이다. 그는 고향의 들이나 강다리를 세웠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가 뿌리를 기억한 흔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다리는 오스만 군대가 더 쉽게 세르비아 땅을 침공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였다. 선물조차 정복의 도구가 된 것이다. 1463년 포드리니에 지역의 한 마을은 더욱 끔찍한 사례를 남겼다. 8살에서 18살까지의 모든 소년이 한 번에 잡혀갔다. 밭은 갈리지 않았고 대를 이을 아들은 없었다. 여성과 노인들이 버티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단 한 세대, 25년 만에 마을은 버려졌다. 고고학적 흔적은 이를 증언한다.
버려진 집들 안에는 생활 도구가 남아 있었고 들판에는 쟁기가 놓인 채였다. 전염병도 전쟁도 아니었다. 아이들을 빼앗는 것만으로 공동체 전체가 사라진 것이다. 기록은 부모들의 증언까지 담고 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썼다. 마르코가 겨우 추수를 거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데려갔다. 그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10해를 더 살았지만 침묵 속에 죽었다. 또 다른 기록은 슬픔에 미쳐버린 어머니의 이야기를 남겼다. 그녀는 30해 동안 매일 밤 아들을 위해 빈자리를 차리고 마치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빈 의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든 것이 비극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로 여겨졌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다. 데브시름의 시스템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면 성인 남성 노예들에게 일어난 일은 거의 인도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거의라고 하는 이유는 90% 사망률을 가진 관행을 다룰 때 인도적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어휘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훔치는 것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학살조차 비효율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수학적 공식을 소개하겠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감히 다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영역이다. 90% 사망률. 그것은 고대 전쟁의 전투 통계가 아니다. 수십만 명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시행된 의료 시술의 결과였다. 10명 중 9이 죽을 것을 전제로 1000년 넘게 운영된 산업.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 과정이 철저히 사업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아스완 수술센터는 인간 절단의 거대한 처리 시설이었다. 나일강 제1폭포에 위치한 이곳은 연간 3,000리사 5천 명의 희생자를 다루었다. 운영은 콥트 기독교도들이 맡았는데 종교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사용된 방법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희생자가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가장 조잡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수술실이 아닌 중세 대장간에 속할 도구들로 행해졌다. 고고학자들은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센터 주변의 대규모 매장지들이 소년들과 젊은 남성들의 뼈로 가득 차 있었다. 이름도 표시도 없는 구덩이들, 시술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들의 흔적이었다. 유골은 7세에서 25세까지였고 대부분이 10세에서 16세 사이였다. 이들은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이 아니었다. 이익을 위해 절단된 아이들이었다. 보헤미아에서 14세에 잡혀 훗날 얀으로 알려진 프라하 네시의 이야기를 보자. 그는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행군해 카이로에 도착했다. 대부분이 그 과정에서 쓰러졌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이어진 시술에서도 생존했고 40년 후 궁전 행정관으로 올라섰다. 그의 회고록에는 3달간 회복실에 있으면서 30명의 소년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적혀 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곳은 죽음을 통해 천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 에티오피아 경로 또한 잔혹했다. 원정대는 마을을 습격해 특히 8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들은 행군을 견딜 만큼 자랐지만 여전히 시술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렸다. 에티오피아에서 카이로나 다마스쿠스까지의 행군은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첫 번째 필터였다. 사슬에 묶인 채 사막을 건너지 못하는 자들은 탈락했고 전체의 37%가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시설에 도착한 후가 더 끔찍했다. 시술을 받은 이들 중 9은 죽고 1명만 살아남았다. 계산은 냉정하다. 1000명이 잡히면 300캡컷 500명이 행군 중에 죽는다. 남은 600컷 700명 중 단 60-70명만이 시술에서 살아남는다. 전체 생존율은 고작 6-7%. 다시 말해 93-94%가 죽는다. 다마스쿠스의 경제 기록은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가격표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 온전한 소년 노예 50디나르, 거세 후 생존한 소년 150피에 200디나르. 798년 한 상인의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누비아 소년 100명을 평균 45디나르에 구입, 운송비 500디나르, 시술비 200디나르, 시술에서 91명 사망, 생존자 9명을 평균 175디나르에 판매, 순이익 275디나르. 죽은 아이들은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왜 거세였는가? 이 제도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다. 첫째, 번식을 막아 자유를 기억하는 새로운 세대를 차단하는 것. 둘째, 내시들이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만들어 주인에게만 의존하게 하는 것. 셋째,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꺾어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단이 내시들을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었다. 여성 곁에서도 안전하다고 여겨졌기에 후궁 감독관으로 쓰였고, 왕조적 위협이 되지 않았기에 행정관으로도 고용되었다. 심지어 모스크에서도 내시들을 고용했다. 카이로, 다마스쿠스, 바스라, 사마르칸트, 코르도바. 제국이 확장되는 곳마다 거세 산업도 뒤따랐다. 그것은 과세나 무역만큼이나 경제의 핵심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술을 당한 남성과 소년이 500만에서 800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한다. 그중 90%가 사망했으니 450만에서 720만 명의 죽음이다. 천년에 걸쳐 이어진 분산된 홀로코스트였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시에도 생존율을 높일 기술이 있었다는 점이다. 비잔틴과 페르시아 의사들은 더 안전한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운영자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사망률이 높을수록 살아남은 내시들의 가치는 더 올랐기 때문이다. 죽은 소년은 비용이었고 살아남은 내시는 고급 상품이었다. 종교적 허점은 위선을 드러낸다. 이슬람법은 거세를 금지했지만 기독교인과 유대인에게 시술을 맡기면 문제되지 않았다. 무슬림을 노예로 삼는 것도 금지되었지만 먼저 거세한 뒤 개종시키면 허용되었다. 중세의 이슬람 법학자들은 왜 이것이 기술적으로 허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논문들을 남겼다. 독성 폐기물 투기를 정당화하는 기업 변호사들의 문서와 다를 바 없었다. 단지 여기서의 폐기물은 인간의 생명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의료 윤리에서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을 논한다. 현대 수술은 복잡한 시술에도 99.9%의 생존율을 가진다. 그럼에도 단 한 명의 죽음도 비극으로 여긴다. 그러나 당시에는 10명 중 9이 죽어나가도 그것을 사업 비용으로 기록했다. 죽음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내시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를 대서양 횡단 무역보다 훨씬 길고 깊은 천년을 이어온 노예 무역으로 이끈다. 유럽의 노예 제도가 주로 농업 노동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시스템은 훨씬 더 어두운 목적을 품고 있었다. 숫자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유들이 이 악몽을 더 깊고 낯설게 만든다. 역사 수업은 보통 400년 동안의 대서양 노예 제도를 가르친다. 삼강무역, 중간 항로, 플랜테이션. 하지만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1400년에 걸친 노예 무역이다. 당신의 조상이 여전히 농업을 익히던 시절, 이 무역은 이미 수세기를 이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인류는 달 위를 걸었다. 1100만에서 17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가 되었다. 단순히 운송된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대서양 무역에서 후손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것과 달리 이 무역의 희생자들은 후손을 남길 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이것은 고대사가 아니다. 1962년에야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렇다. 비틀즈가 Love Me Do를 발표한 그 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전히 노예가 팔리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훨씬 더 충격적인 목적을 지닌 체계였다. 8199년 잔지발라는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드문 기록이다. 이라크 남부 염습지에서 일하던 5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란 중 하나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농업 노동자가 아니었다. 독이 든 땅에서 소금을 파내며 오염된 물을 마시고 플랜테이션 노예제가 오히려 사치처럼 보이게 만드는 조건에서 살았다. 살아남은 증언들은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다. 한 탈출자는 매일 밀가루 한 줌이 식량이었고 소금이 피부를 파먹었으며 시체들은 쓰러진 자리 그대로 방치됐다고 회상했다. 시체를 치우는 것조차 에너지 낭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반란은 무려 14년간 이어졌다. 50만 명이 싸웠지만 당신은 아마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 것이다. 왜인가? 그들이 패배했기 때문이다. 패배와 함께 기록은 철저히 지워졌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대량 매장지에서 진실을 찾아냈다. 수십만 구의 시체, 뼈에는 영양실조, 치료받지 못한 상처, 소금 침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평균 사망 연령은 22세. 도착 후 생존 기간은 겨우 이범 3년에 불과했다. 이곳은 나치 강제 수용소와 다름없는 죽음의 공장이었다. 단지 몇 년이 아닌 수세기에 걸쳐 되풀이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하라 횡단 무역로는 죽음의 고속도로였다. 지구상 가장 큰 사막을 가로지르는 20개의 루트. 낙타 대상이 아니라 사슬에 묶여 강제로 걸어야 했던 인간 행렬이었다. 횡단 중 평균 사망률은 80%. 5명 중 4시 도중에 쓰러졌다. 위성 영상을 통해 현대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증거를 찾아낸다. 사슬에 묶인 차에 남겨진 해골들, 인간 유해로 둘러싸인 우물,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이들을 살해하고 버린 흔적들. 리비아 사막의 한 유적지에서는 809 이상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모두 폭력적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갈증이 아니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살해된 이들이었다. 오스만 기록에는 노예 경로별 허용 가능한 손실률이 적혀 있다. 차드에서 트리폴리까지의 루트 85% 사망률, 다르푸르에서 카이로 75%. 마치 배송보험의 손실률처럼 계산된 숫자였다. 잔지바르 노예시장은 1873년까지 운영되었다. 그곳을 방문한 유럽인들의 기록은 지금도 읽기 힘들다. 단일 시장을 통해 매년 5만 명이 팔려나갔다.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적었다. 그 끔찍함을 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본 장면들은 이 무역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너무 역겨워서 기억 속에서 지워내려 애썼다. 사자와 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탐험가조차 노예시장은 차마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연령 분포는 또 다른 공포를 보여준다. 희생자의 70%가 18세 미만. 남녀 비율은 남성 1명당 여성 2명. 이유는 단순하다. 대서양 무역이 노동력을 원했다면 이 체계는 다른 목적을 가졌다. 어린 소년들은 거세와 군사 노예화를 위해, 어린 소녀들은 곧 드러날 또 다른 공포를 위해 잡혀갔다. 최종 목적지 기록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복무나 거세 과정에서 죽음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후궁이나 가사 서비스라는 완고거법 뒤에 감춰진 착취로 흡수되었다. 누비아 조공 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냉혹한 협정 중 하나였다. 600년 동안 누비아 기독교 왕국은 매년 400명의 노예를 이집트 무슬림에게 바쳤다. 합치면 24만 명. 마을의 선택 과정은 기계적이었다. 관리들이 와서 숫자를 채우고 떠났다. 가족은 찢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졌다.
모든 것이 수학처럼 주기적이었다. 침공을 피하려면 매년 400명의 젊은이를 내줘야 했다. 당신의 도시라면 몇 세대나 버틸 수 있을까? 고고학적 증거는 답을 보여준다. 1000년간 번영했던 누비아 기독교 문명은 15세기에 소멸했다. 정복도 개종도 아닌 멸종. 도시가 버려지고 수세기 동안 이어진 교회들이 비워졌다. 로마 제국 이전부터 쓰이던 언어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현대 인구학 연구는 이 붕괴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준다. 누비아의 넓은 지역이 수세기 동안 무인으로 남았다. 대서양 노예제도와 비교하면 숨겨진 홀로코스트가 드러난다. 대서양 400년 1200만 명, 통가 중 15% 사망률. 이슬람권 1400년 1100만 1700만 명, 운송 중 80% 사망률. 그리고 차이는 명확하다. 대서양 노예제도는 오늘날 사수 200만 명의 후손을 남겼다. 그러나 이슬람 노예제도의 희생자들은 사실상 후손이 없다. 1700만 명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의 자손은 어디에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남성들은 거세되거나 죽었고 여성들은 후궁에 흡수되어 아이들이 태어나도 살아남지 못하거나 다시 노예로 길러졌다. 새로운 문화도 공동체도 남지 않았다. 기억 자체가 지워진 너무 완전한 학살이었다. 하지만 인신매매는 문화 전멸의 도구 상자에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진짜 천재성은 체계적 악을 천재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항을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제의 전쟁에 있었다. 왜 사람들을 정복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지지아와 하라즈 세금 제도는 현대 경제 암살자들을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드는 계산된 잔혹함의 걸작이었다. 군사 정복을 잊어라. 극적인 전투와 영웅적 최후의 저항을 잊어라. 진짜 무기는 수학이었다. 생존 자체가 굴복이 되는 분쇄적인 빈곤을 보장하는 공식. 이 세금은 단순히 국가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잠깐 생각해보라. 이것은 총을 쏘지 않고도 사람들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문화, 파괴의 정밀한 도구였다. 수세기 동안 매년 당신이 기른 모든 것의 80% 이익이 아니라 전체 수확량의 절반 이상이었다. 굴욕적인 의식 속에서 그 세금을 또 지불해야 했다. 30% 세율에 불평하는 현대 사람들은 이 제도 아래서 문자 그대로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요점이었다. 950년 이집트 콥트 농장 기록을 보자. 전형적인 농가가 곡식 100단위를 수확했다. 하라즈 세금 징수관들은 70단위를 가져갔다. 8식구가 살아남기 위해 남은 것은 30단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음 해 파종할 씨앗을 떼어놔야 했다. 실제로 1년을 버틸 수 있는 양은 겨우 20단위였다. 세금 장부는 냉정했다.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죽는 것조차 기록되었다. 동정심이 아니라 미래 납세자 감소라는 항목으로. 한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농부 브로스의 새아이가 이번 겨울 사망, 예상 세수 감소, 아이들의 죽음을 스프레드시트 오류처럼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점은 이 가족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는 것이다. 새 아이만 잃었으니까. 이웃은 5을 잃었다. 굶주림 앞에서 장남은 유일한 합리적 선택을 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이다. 즉시 세율은 70%에서 25%로 떨어졌다. 살 수 없던 수확이 갑자기 충분해졌다. 하지만 뒤틀린 대가는 따로 있었다. 그는 부모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 기독교 부모의 재산은 그에게 남지 않았다. 결국 가족 농장은 무슬림 소유로 넘어갔다. 오늘의 생존이 내일의 소멸을 보장한 셈이다.
다마스쿠스의 지지야 의식은 세기를 거쳐 완성된 심리전이었다. 기독교와 유대교 남성들은 매년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세금을 내야 했다. 징수관은 목을 툭 치며 굴복했다고 선언했다. 상징적인 타격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희는 우리의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 일부 아버지들은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기 위해 미리 맞는 연습까지 했다. 대화를 상상해보라. 걱정하지 마, 아들아. 너도 나이가 들면 맞게 될 거다. 한 다마스쿠스 기독교인은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오늘 나는 23번째 지지야를 지불했다. 내 아들이 처음으로 지켜봤다. 그의 눈에서 개종을 결심하는 순간을 보았다. 나는 그를 탓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다음 세대 앞에서 영혼을 부수는 일이었다. 아버지를 아들 앞에서 무너뜨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들이 굴욕을 연기하게 만드는 의식. 상처는 세대를 건너 전해졌다. 1592년 키베드의 아르메니아 마을은 수학적 절멸의 사례였다. 총독은 세율을 생산량의 90%로 올렸다. 오타가 아니다. 90%. 마을 지도자들은 항의했다. 이건 사형 선고다. 총독의 대답은 단순했다. 죽거나 개종하라. 저항은 신속히 짓눌렸다. 기록은 말한다. 10번째마다 한 남자 처형, 5년간 세율 95%, 모든 무기 몰수, 그리고 아이들을 대부시르메로 강제 징발. 인구 기록은 끔찍하다. 1660년 500명, 1669년 50명. 단 5년 만에 인구 90%가 사라졌다. 일부는 개종했고 일부는 산으로 도망쳤으며 대부분은 죽었다. 묘지는 순서를 보여준다. 먼저 노인, 다음 아이들, 이어 여성, 마지막에 남성들. 굶주림은 계산된 패턴을 따랐다. 1566년 세금 장부는 마을을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고 기록했다. 모든 가치를 추출하고 다음 마을로 옮긴 것이다. 제국 전체에서 헹구고 반복된 절차였다. 안달루시아 유대인 공동체는 경제적 무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준다. 700 11년부터 1966년까지 세금은 점점 올라갔다. 1년차 세율 35%, 어렵지만 버틸 수 있었다. 50년차 45% 플러스 사업 제한, 여전히 생존 가능. 100년차 55% 주요 직업 금지, 개종 시작. 200년차 70% 재산 몰수 대량 개종. 300년차 85% 토지 소유 불가 특정 구역 강제, 공동체 붕괴. 355년차 남은 인구 학살, 생존자 추방. 음흉한 점은 이것이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단일 세대는 변화의 전 과정을 겪지 않았다. 각 세대는 부모보다 조금 더 나쁜 조건에 직면했다. 천천히 끓는 물속 개구리. 개구리가 문명이었고 물은 경제적 교살이었다. 수학적 불가능성은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었다. 기독교 도공이 있었다고 하자. 그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세금으로 소득의 60%를 내야 했다. 반면 무슬림 경쟁자는 10%만 냈다. 생존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고객은 값싼 쪽을 택했다. 그는 도구를 바꿀 수도 견습생을 고용할 수도 없었다. 그의 아들은 배웠다.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라고. 세금은 수입을 모으는 게 아니었다. 개종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상속법은 절멸 공식을 강화했다. 기독교 부모의 재산은 아들이 개종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소멸했고 개종하면 아들이 상속받을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부는 매 세대 0으로 재설정되었다. 무슬림 가문은 세기를 걸쳐 부를 축적했지만 기독교 유대 가문은 매번 처음부터였다. 역으로 된 복리였다. 거기에 군 면제세, 도로세, 시장세, 교회 수리세까지 얹혔다. 물세, 다리세, 문세. 1000번의 상처로 죽음.
각 상처는 빨리 죽이지 않고 천천히 피를 말리도록 계산되었다. 죽은 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절망한 자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 오늘날 우리는 20-30% 세율에 불평하며 반란까지 말한다. 이들은 80% 세금에 체계적 굴욕까지 겪어야 했다. 세대적 빈곤의 확실성은 부작용이 아니었다. 의도된 결과였다. 하지만 그들의 부를 빼앗는 것은 단지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메인 코스는 전체 문명을 지우는 것이었다. 결국 돈은 도구일 뿐 진짜 표적은 기억 자체였다. 어떻게 하면 문명을 그렇게 철저히 삭제해 미래 세대들이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전환점을 맞는다. 우리는 잃어버린 문명이라 하면 흔히 자연재해나 신비한 실종을 떠올린다. 파도 속으로 가라앉은 아틀란티스, 버려진 마야의 도시들. 그러나 일부 문명은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정복이나 흡수, 진화가 아니라 삭제였다. 마치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른 것처럼 피라미드가 세워진 이래로 이어진 언어들이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종교가 지워졌다. 전체 문화가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 이것은 전쟁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 정책이었다. 그리고 너무 철저해 오늘날 대부분은 그 문명이 존재했는지조차 모른다. 사고가 아니었다. 성공적인 학살이었다. 조로아스터교의 파괴는 문화 속어의 교본처럼 읽힌다. 1000년 이상 세계적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신앙이었다. 인도에서 지중해까지 수백만 명이 따랐고 알렉산더 이전부터 신성한 불의 사원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그러나 아랍 정복이 시작되자 치밀한 속어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불의 사원은 첫 표적이었다.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도서관, 학교, 공동체의 중심이자 조로아스터교 문명의 심장이었다. 수백 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길이 꺼졌다. 전투 중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였다. 성직자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불꽃이 물에 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이어 선택을 강요받았다. 개종하거나 죽거나. 단 10년 동안의 기록만으로도 4만 명의 성직자가 처형되었다. 군인이 아니라 사제를 겨냥한 학살이었다. 누군가 미국의 모든 신부, 목사, 랍비, 이맘을 체계적으로 처형한다고 상상해보라. 바로 그 규모였다. 신성한 경전 아베스타는 도시 광장에서 불태워졌다. 수백만 부가 존재했지만 오늘날 남은 것은 파편뿐이다. 파괴가 너무 완전해 현대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흩어진 조각으로 경전을 다시 조립해야 했다. 기독교가 몇 개의 파편적 구절만으로 성경을 재구성해야 했다면 어땠을까? 그것이 조로아스터교의 현실이었다. 불의 사원은 모스크로 바뀌었다. 돌 하나씩 해체되어 다른 건물에 쓰이기도 했고, 온전한 채 개조되어 매일 신도들이 굴욕을 체험해야 하기도 했다. 상징적 지배였다. 개종을 거부한 이들은 인도로 도망쳐 파르시 공동체를 이루었다. 수백만에서 수천으로 줄어든 흩어진 난민들이었다. 오늘날 조로아스터교도는 작은 도시 인구보다 적다. 1000년 넘게 페르시아 문명을 형성한 종교가 소수로 전락한 것이다. 조로아스터교 학살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가즈니의 마흐무드는 사원 파괴를 산업으로 바꿨다. 1000년에서 1027년 사이 그의 군대는 북인도 전역에서 약 5만 개의 사원을 조직적으로 파괴했다. 궁정 역사가들은 과정을 세밀히 기록했는데 마치 나치 기록 보관소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대표적인 소문하트 사원은 수세기 동안 쌓인 부로 가득했다. 금 우상은 녹아 동전이 됐고 은 장식품은 약탈되어 가즈니로 운송됐다. 유명한 성문은 전리품으로 실려갔다. 그러나 가장 잔혹한 상징은
주신의 우상이었다. 산산이 부서져 가지니 모스크의 계단에 박혔다. 모스크에 들어가는 모든 무슬림은 신을 밟고 지나가야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희 신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 소문 아트에서만 금은의 가치는 현대화폐로 800억 달러에 달한다. 문화 파괴가 스스로 비용을 충당한 셈이었다. 크리슈나 탄생지인 마투라는 아예 지워졌다. 발굴 결과 고고학자들이 구조를 복원조차 힘들 정도로 완벽한 파괴 흔적만 남았다. 한 힌두 성직자의 비문은 이렇게 말한다. 신들이 죽어가는 돌의 비명이 내 귀에 울린다. 내일 이 도시는 기억이 될 것이다. 누군가 언젠가 기억하기를. 우리가 이 글귀를 아는 이유는 그것이 잔해 속에 묻혔다가 900년 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타네셰르 학살에서는 20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타네셰르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수천의 원고가 불탔다. 학자들은 학생들과 함께 처형됐다. 몇 세기에 걸친 지식 전통이 며칠 만에 사라졌다. 콥토의 죽음은 언어 절멸의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피라미드 언어의 직계 후손이었다. 5천년의 연속적 전통이 여기서 끊겼다. 절멸은 단계적이었다. 먼저 행정에서 아랍어가 쓰였다. 이어 상업, 공공생활, 시장에서 콥트어는 의심과 위험의 대상이 되었다. 언어는 지획파 교회로 물러났으나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아랍어를 배웠다. 한 세대 안에 콥트어는 조부모의 언어가 되었고 그 다음은 기도의 언어, 마침내 아무도 쓰지 않는 언어가 되었다. 17세기 마지막 원어민이 죽었다. 피라미드 건설을 기록했던 언어가 한 노파와 함께 무덤으로 사라졌다. 오늘날 콥트 교도들은 예배에서 여전히 콥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죽은 언어다. 발음은 추측에 의존하고 소수만 이해한다. 문법적 뉘앙스, 시, 농담, 자장가 모두 사라졌다. 상형 문자가 19세기에 해독되었을 때 학자들은 그리스어와 아랍어를 통해 역으로 풀어야 했다. 콥트어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불교 문명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1193년 날란다. 대학은 침입자들에 의해 불탔다. 900만 권의 장서가 불길에 사라졌고 화염은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 승려들은 원고를 지키려다 불길 속에 함께 타 죽었다. 발굴에서는 인간 유골과 재가 뒤섞여 쌓인 층이 발견된다. 지식을 지키려다 책과 함께 죽은 것이다. 숫자는 처참하다. 비하르만 해도 수만 명의 승려와 수십 개의 수도원이 있었지만 1200년에는 0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은 1000년 넘게 불교 왕국이었지만 오늘날 그 흔적은 파괴된 바미안 불상과 고고학적 잔해뿐이다. 불교 인구는 수백만에서 아무것도 없음으로 떨어졌다. 일부는 티베트와 동아시아로 달아났고 일부는 개종했으며 대부분은 죽었다. 1000년 넘게 번영한 종교 문명이 너무 완전히 사라져 오늘날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에게 최악의 체계적 학대를 남겨두었다. 지금까지 다룬 노예제, 경제적 파괴, 문화, 학살은 최소한 어떤 비뚤어진 군사적 혹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산업 규모의 순수한 비인간화였다. 그 숫자들은 듣는 이의 피를 얼게 만든다. 150만 명의 여성. 그것은 전체 인구가 아니라 오직 오스만 제국에서만의 수치였다. 단 한 제국에서 이 정도였다. 14세기에 걸친 모든 이슬람 제국들을 합한 실제 숫자는 역사학자들도 계산할 수 없다. 이 여성들은 권력의 그림자에 앉은 첩이나 궁정의 귀부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규제되고
관료제에 의해 조직된 성적 노예제, 곧 체계적 강간이었다. 가족들은 딸들을 이런 운명에서 구하기 위해 절망적으로 선택을 했다. 어떤 부모들은 소녀의 얼굴에 흉터를 내며 예쁜 얼굴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보다 낫다고 믿었다. 크림의 노예 한 카파는 중세 세계의 인신매매 수도였다. 매년 2만 명의 여성이 이 항구를 통과했다. 매일 55명, 인간이 가축처럼 사고 팔렸다. 오스만 기록 보관소의 연령 문서는 전쟁 범죄의 재판 증거처럼 남아있다. 주요 연령 범위는 12.25세였고 최고 가치는 14.19세였다. 사춘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어릴수록 더 높게 거래되었다. 여성들은 옷을 벗겨진 채 검사받고 외모와 민족에 따라 분류되었다. 슬라브 여성들은 높은 가격, 체르케스 여성들은 금 기준, 아프리카 여성들은 가장 낮은 값, 인간 고통의 메뉴판이었다. 1850년대 무역을 억제하려던 영국 해군 장교들은 끔찍한 증언을 남겼다. 한 장교는 썼다. 나는 전투를 봤다. 남자들이 죽는 것도 봤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런 목적으로 팔리는 것을 본 순간 보고서에 기록조차 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이는 13세 소녀가 이미 40명의 여성을 소유한 구매자에게 팔리는 장면을 기록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구해줄 수도 있다는 듯이. 나는 무장했고 병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법이 이 잔혹함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카파를 통해 팔린 여성의 85%가 후궁으로 갔다. 나머지 15%는 가정노예였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단어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공포를 덮어버린 완고거였다. 이스탄불 토카프 궁전 기록은 성적 노예제가 산업 규모로 운영되었음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 전성기 후궁은 2,000명이 넘는 여성을 포함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환상이 아니었다. 가족에게서 납치되어 강제로 복종 상태에 팔려온 소녀들이었다. 조달 송장도 남아있다. 체르케스 소녀 12명 접수, 연령 16세 건강 양호. 오스만 기록 보관소에 실제로 보존된 문서의 한 줄이다. 후궁 내부의 사망률은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말한다. 자살이 만연했고 경쟁자에 의한 살인도 흔했다. 술탄의 아이를 임신하면 승격될 수 있었지만 질투한 경쟁자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노예 여성에게서 태어난 소녀는 아버지가 인정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나 소녀들은 대부분 어머니처럼 노예가 되었다. 한 프랑스 대사는 오스만 궁정을 방문한 뒤 암호로 기록했다. 후궁에서의 비명이 대사관 숙소까지 들린다. 우리는 듣지 않는 척한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탈출 시도는 끔찍한 고문으로 처벌됐다. 잡힌 여성들은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관료적 기록은 차갑게 남아있다. 아이시의 조지아인 19세 탈출 시도, 표준 처벌 적용, 3일째 사망. 여기서 표준 처벌이 무엇이었는지는 역사적 설명들이 말해준다. 아이셰라는 이름조차 진짜가 아니었다. 노예들은 구매 순간 이름이 바뀌었고 자유와 함께 정체성도 지워졌다. 체르케스 무역은 이 공포 속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장이었다. 한 민족 전체가 성적 노예제와 동의어가 되었다. 체르케스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문명을 파괴한 저주가 되었다. 수요는 너무 높아 가족들은 세 가지 선택에 직면했다. 딸을 팔거나 납치당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혹은 직접 흉터를 내는 것. 많은 부모가 세 번째 길을 택했다. 체르케스 민요 하나가 이렇게 노래한다. 내 딸아, 내 손의 칼을 용서해다오. 내가 주는 상처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사슬에 묶여 아름답게 죽는 것보다 못생기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에게 흉터를 남기는 것.
그것이 대안의 끔찍함을 말해준다. 마을 전체가 어린 소녀들을 흉터내는 의식을 치렀다. 1864년 러시아가 시카시아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수세기 노예 사냥으로 깊이 트라우마를 입은 문화를 발견했다. 많은 이들이 정복을 오히려 보호로 환영했다. 758년 바그다드는 이 시스템의 최종 공포를 드러낸다. 몽골군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 아바스 칼리프의 후궁에서 700명의 여성을 발견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700명. 몽골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한다. 후궁의 여성들은 정복된 여성들의 운명을 따랐다. 대량 폭행, 그 후 살해. 궁전의 발굴은 그 기록을 확인시킨다. 대량 무덤 속 여성들의 뼈는 모두 폭력적 죽음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들은 전쟁에서 쓰러진 병사가 아니었다. 해방될까 두려워 학살당한 성적 노예 희생자들이었다. 우리는 14세기의 체계적 공포를 따라온 여정의 끝에 도달했고, 이제 모든 점들을 연결할 차례다. 대서양 노예 무역과 비교하겠다던 약속을 기억하는가? 400년대 1400년 200만 명이 운송된 대서양 무역과 달리 이 체제에서는 1700만 명이 노예화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악몽의 표면만 긁었을 뿐이다. 우리가 다룬 모든 시스템은 서로 얽혀 있었다. 각각은 다른 부분을 보충하며 1000년이 넘도록 작동한 인간 파괴의 기계였다. 데브시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납치해 병사로 길러냈다. 거세 산업은 그 아이들을 처리하여 대부분을 죽이고 소수의 내실을 만들었다. 노예무역은 후궁과 노동지로 끊임없이 공급했다. 경제적 착취는 모든 것에 자금을 대며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문화 학살은 이런 공포를 증언할 문명 자체를 지워버렸다. 성적 노예제는 후손이 정의를 요구할 기회조차 없도록 수백만 명의 여성을 삼켰다. 총 규모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데브시르메를 통해 납치된 50만 명의 소년들, 거세 과정에서 90%가 죽은 500만 800만 명, 운송 중 대부분이 사망한 170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 조로아스터교도, 불교도, 콥트 기독교도처럼 사라진 전체 문명들, 성적 노예를 위해 거래된 1500만 명의 여성들, 여기에 습격에서 살해된 수백만 명, 소멸된 문화들, 침묵한 언어들까지 합하면 우리는 14세기 동안 1억 명이 넘는 생명이 파괴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시간에 걸쳐 늘어진 종말이다. 이 사실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역사 이해를 뿌리째 흔든다. 우리는 역사를 진보로 배운다. 야만성에서 계몽으로, 잔혹함에서 인권으로. 그러나 이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다. 체계적인 악은 1000년 넘게 작동하며 스스로를 보완하고 산업화하며 현대의 잔혹함조차 원시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인간들은 문화 절멸을 위한 수학적 공식을 만들었고 아이 납치를 과학으로 바꾸었으며 거세를 산업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업이라고 불렀다. 이 숨겨진 역사는 억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폭로한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쇠사슬만이 아니라 세금과 법 체계를 통해서 이 시스템의 교묘함은 그 지속성에 있었다. 인구를 한 번에 없애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끊겼을 것이다. 대신 겨우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며 고통을 정밀하게 조정했다. 현대 독재자들이 나치의 효율성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이것이다. 나치의 공포는 12년 지속되었지만 이 체제는 1400년 이어졌다. 왜 어떤 역사들은 보존되고 다른 것들은 지워지는가? 대서양 노예제는 오늘날 수천만 후손이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 노예제는 후손이 남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홀로코스트는 산업화된 학살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이 체제는 1000년 넘게 학살을 정상화했다. 우리는 옹호자가 있는 역사만 기억한다. 희생자들이 목소리를 남길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파괴된 역사들은 땅속에 묻힌다. 그리고 이 공포를 가능하게 했던 권력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진화했을 뿐이다. 1962년까지 노예제를 유지했던 바로 그 정부들이 지금은 인권위원회에 앉아 있다. 아이 납치와 거세를 정당화하던 종교 논리들은 여전히 고전율법으로 가르쳐진다. 14세기의 고통에서 추출된 분은 오늘날 관광 명소가 된 궁전을 세웠고 지금도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을 지탱한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정장을 입은 채 국제회의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 아침 커피, 직장으로의 출근, 사소한 불평조차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로서 강제로 거세되지 않았고 딸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며 우리의 노동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 아니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백만 명이 1000년 넘게 겪은 현실과 비교하면 천국 같은 세상에 산다. 우리의 민주적 자유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법적으로 납치될 수 있던 시대에 비하면 등대처럼 빛난다. 우리의 종교적 자유는 아무리 논란이 있어도 굶주림의 협박 속에서 믿음을 버려야 했던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경제적 기회는 불평등하더라도 90% 세율로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옛 부모들에게는 불가능한 꿈이었다. 그들은 딸을 지키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야 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보존할 수 있지만 그들 문명은 영원히 침묵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유, 주장하는 모든 권리, 그리고 낭비하는 모든 기회는 우리가 그 체제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만약 이 숨겨진 역사가 충격적이었다면 앞으로도 감춰진 진실들을 알아가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편안한 거짓들이 피해 강과 수세기의 고통을 덮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방금 말한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이다. 그것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으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공유한 자료들은 이스탄불의 오스만 기록 보관소, 카이로 도서관의 이슬람 법학 문헌, 수십 개의 유적지의 고고학 증거, 영국 식민지 문서, 프랑스 외교 서신, 선교사 보고서, 노예 무역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자료는 지금도 남아있고 원한다면 누구든 볼 수 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삭제된 역사다. 학문적 침묵부터 보자. 주요 대학의 역사 커리큘럼을 찾아보면 대서양 노예 무역 과정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1400년 이어진 이슬람 노예제는 각주로나 겨우 언급된다. 미국 상위 50개 대학 조사 결과 대서양 노예제를 다룬 과정 318개, 이슬람 노예제 관련 과정은 3개뿐, 그것도 거의 열리지 않는다. 이 주제를 연구하려 한 학자들의 사례는 더욱 노골적이다. 한 교수는 데브시름의 시스템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학과 지원이 중단되고 제자들은 그와 거리를 두라는 경고를 받았다. 결국 그는 오스만 건축 연구로 방향을 틀었다. 더 안전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자는 사하라 횡단 노예무역을 수년간 연구했지만 책은 출판사를 찾지 못했고 자비로 출판하자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이슬람 자료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혐오자로 몰렸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주제를 건드리면 학문적 생명이 끝난다. 돈의 흐름은 더 많은 것을 설명한다. 서구 전역의 중동학과들은 걸프 국가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1995년 이후
100억 달러 이상을 서구 대학에 기부했다. 조건이 따른다. 커리큘럼 자문, 특정 학자 임명, 연구 주제 제한. 한 대학 내부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특정 역사 주제는 주요 기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억압은 더 직접적이다. 유엔의 역사적 노예제 결의안은 대서양 무역만 다룬다. 이슬람 노예제를 포함하려는 시도는 57개국 이슬람 협력기구가 차단한다. 석유 자금은 단순히 침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억압까지 산다. 한 다큐 제작자가 이슬람 노예제 시리즈를 기획했을 때 처음에는 대형 플랫폼이 관심을 보였지만 곧 외교 채널을 통해 압력이 들어왔다. 프로젝트는 편성 전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한 기자는 걸프 지역의 현대 노예제를 취재했지만 광고주 압박으로 기사 연재가 중단되고 패션 담당으로 밀려났다. 아프리카 전역의 인구 변화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말한다. 수많은 지역이 인구가 사라지고 성비가 뒤틀리고 언어와 문화가 흔적 없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것을 이슬람 노예제와 연결하는 순간 학자는 경력 자살을 감수해야 한다. 노예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62년까지 합법이었고 모리타니아는 1981년에야 범죄화했다. 2017년 CNN은 리비아에서 실제 노예 경매 장면을 촬영했다. 21세기에 인간이 거래되고 있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몇 마디 우려뿐 제재도 재판도 없었다. 왜냐하면 현대 노예제를 다루는 순간 역사적 이슬람 노예제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 선택도 다르다. 대서양 노예제는 분명히 노예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슬람 노예제는 비자유 노동, 농노제, 아랍 무역 같은 완곡어법으로 가려진다. 워싱턴 DC에는 12년 동안 100만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 그러나 1400년 동안 1700만 아프리칸이 노예화된 역사에는 박물관도 기념관도 없다. 그들의 고통은 후손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통계는 더 날카롭다. 1년간 보도 분석, 대서양 노예제 언급 기사 38+27건, 이슬람 노예제 언급 기사 23건, 그나마 대부분은 독자 편지나 오피니언이었다. BBC는 최근 10년간 대서양 노예제 다큐멘터리 47편을 제작했지만 이슬람 노예제는 단 1편, 새벽 2시에 조용히 방영됐다. 이 침묵은 후손 부재로도 설명된다. 대서양 노예제는 오늘날 4초 200만 후손이 정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슬람 노예제는 후손이 남지 않도록 설계됐다. 죽은 남자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거세된 남자는 혈통을 잊지 못한다. 후궁으로 흡수된 여성은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범죄다. 여기서 가장 어두운 진실이 드러난다. 이 역사는 단지 묻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위험하다. 연구자들은 경력뿐 아니라 생명 위협까지 받는다. 샤를리 에브도 사건이 만화 때문이었다면 14세기 이슬람 잔혹사 다큐멘터리는 어떤 반응을 불러올까? 그래서 이 역사는 여전히 침묵 속에 남아있다. 홀로코스트, 아르메니아, 르완다, 캄보디아에는 기념관이 있다. 그러나 이 14세기의 홀로코스트는 체계적으로 삭제되었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는 넘쳐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석유 자금은 진실보다 크고 국제관계는 정의보다 우선한다. 희생자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 만약 그들이 1700만 아프리카인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었다면, 전체 문명까지 흔적 없이 없앨 수 있었다면 또 무엇을 감췄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집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진실을 묻으며 여전히 기억을 지우고 있다.